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안의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슬기로운 소송생활이라는 주제에서 채권 추심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채권 추심의 일환으로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 절차의 병행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난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 슬기로운 소송 생활의 또 하나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주제를 얘기를 하자면 채권 추심 어디까지 해봤니? 제가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채권 추심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채권 추심 활동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권 추심 활동은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을 이기고 나더라도 그 다음에 확보된 재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한테 받아야 할, 추심해야 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하는 것부터 추심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전 처분이라는 것이 있고, 보전 처분을 하고 나서 본안을 승소하고 집행 권한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채권 추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전 처분은 가자가 붙어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본 채권 추심에 들어갈 때는 이게 집행 활동이라고 해서 가자를 떼고 압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추심을 위한 집행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산 압류, 또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요.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은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해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채권 추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는데, 동산 집행에 대해서는 오늘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산 집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어떠냐 하면은, 그거 동산 집행에서 뭐 별거 있겠나, 채무자 집에 가서 뭐 냉장고, TV 뭐 압류해서 동산 경매해서 뭐 별게 있겠냐, 이런 인식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동산 압류가 상당히 효과적인 채권 추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산 집행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채무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산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관들과 함께 채무자의 주소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채무자가 이게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 파악 타임 이 준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소송에서 진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바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실제 동산 집행을 하다 보면은 가치 있는 동산들이 압류가 되어서 환가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이 회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산 압류를 통해서 추심 활동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 활동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약 4억 원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집행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식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딱히 발견하지 못했고, 동산 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집행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그 사업장으로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당장에 발견된 게 사업장에 있던 지게차, 그리고 승용차,
그리고 이제 공장에 있는 집기와 기계장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압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동산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을 했을 때 채권자에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그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죠. 그러면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다른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색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절차로 어떻게 넘어갔냐, 채무자 회사가 거래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들어갔습니다. 그 채무자 회사와 그 거래하는 회사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추심금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실제 압류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즉 제3채무자라고 볼 수 있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추심금 소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추심금 소송에서 밝혀진 내용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에게 거래대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무자 회사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심활동의 일환으로서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산 집행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동산에 대한 환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을 해서 탐색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탐색 기회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또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동산 집행의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저희는 채권 압류 및 추심 활동 통해서 제3채무자, 즉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죠. 이 거래처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채무자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던 겁니다. 제3채무자 회사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거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기도 하고,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채무자 회사로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에게 합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심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동산 집행의 유용성,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창의적으로 추심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변호사가 창의적으로 추심 활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변호사가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심 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결국 인센티브죠. 성공보수, 이런 부분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의뢰를 하실 때 성공보수 약정도 적절하게 하셔서 창의적인 추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센티브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추심 활동 통해서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